고요한 저택 안 피아노 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 가정부 선희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멜로디는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찻잔을 들던 회장의 손이 떨리며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노래 어디서 배운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갈라졌습니다. 선희는 잠시 멈추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속삭였습니다. 그건 내 딸에게만 불러주던 자장가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피아노 소리와 함께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성북동 언덕 위 고풍스러운 저택에 가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기와 지붕과 현대식 건물이 조화를 이룬 이곳은 은퇴한 회장 윤혜정이 홀로 살아가는 공간이었죠. 정원의 은행나무는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낙엽은 바람에 실려 천천히 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거실 창가에 앉은 혜정은 찻잔을 들고 멍하니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0살 단정한 한복 차림에 우아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한때 대기업을 이끌었던 카리스마는 이제 고독한 노년의 그림자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6살 손녀 하린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혜정의 얼굴에 비로소 온기가 돌았어요. 손녀를 무릎에 앉히며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었죠. 우리 하린이, 오늘은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잘 그렸대요. 할머니 보여줄게요. 하린이가 가방에서 꺼낸 도화지에는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이 있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그리고 자신. 단 3사람만 그려져 있었어요. 혜정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로 깊은 쓸쓸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집엔 언제나 누군가 비어있는 자리가 있었으니까요. 주방 쪽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 고용된 가정부 박선이었죠. 39살의 선희는 단정한 앞치마 차림으로 과일을 정갈하게 담은 접시를 들고 왔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맑고 따뜻한 인상의 얼굴이었어요. 하린아, 간식 먹을래? 네. 고마워요, 이모. 선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일한 지 한 달쯤 되었을까요? 혜정은 선희에게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동안 여러 가정부를 거쳤지만 선희만큼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특히 하린이를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죠. 마치 자기 아이를 돌보듯 따뜻하고 세심했습니다. 선희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혜정은 선희가 회장님이라 부르는 것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익숙한 호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선희의 목소리에는 거리감이 없었어요. 오히려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 감돌았죠. 오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간식을 다 먹은 하린이는 거실 한쪽에 놓인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로 달려갔어요. 이 집에서 가장 오래된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젊은 시절 혜정에게 선물한 피아노였죠. 10년 넘게 주인을 잃었지만 여전히 묵직한 존재감으로 거실 한편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피아노 쳐도 돼요? 그럼 우리 하린이 마음껏 쳐봐. 하린이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서툴지만 천진난만한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피아노 소리를 듣던 혜정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그때 선희가 조용히 다가와 하린이 옆에 앉았습니다. 하린아, 이모가 예쁜 노래 하나 가르쳐 줄까? 네, 좋아요.
선희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졌습니다. 단순하지만 애틋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선희는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꿈나라로 가렴. 별빛 따라 흐르는 강, 엄마 품에 안겨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혜정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졌어요. 도자기 찻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이 부서졌고 뜨거운 차가 카펫 위로 흩어졌습니다. 요란한 소리에 선희와 할인이가 깜짝 놀라 돌아봤을 때 혜정은 창백한 얼굴로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선희가 황급히 달려왔지만 혜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피아노를 향한 채 멈춰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요. 회장님? 아니에요. 괜찮아요. 잠깐 정신이 없었네요. 혜정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선희는 얼른 깨진 찻잔을 치우기 시작했고 할인이는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아니야, 할머니 괜찮아. 할인이는 계속 놀아. 하지만 혜정의 눈빛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 그 멜로디, 37년 전 두 살배기 딸에게 매일 밤 불러주던 바로 그 자장가였어요. 세상 누구도 모르는 자신이 직접 만들어 부르던 그 노래가 지금 이 집 거실에서 다시 울려 퍼진 겁니다. 혜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계단을 붙잡고 2층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선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뒤를 따라오려 했지만 혜정은 떨리는 손을 들어 혼자 있고 싶다는 신호를 보냈죠. 방문을 닫고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은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색이 바래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사진 속에는 젊은 혜정과 두 살배기 여자아이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볼은 통통했고 눈은 초롱초롱 빛났죠. 하윤아. 혜정은 사진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37년 전 한강변 공원에서 잠깐 한눈판 사이 영영 사라진 딸. 온 나라를 뒤졌지만 끝내 찾지 못한 딸. 그 아이에게 매일 밤 불러주던 자장가였어요. 아무 악보도 없고 녹음도 남기지 않은 채 오직 엄마와 딸만 나누던 그 노래였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겠어. 혜정은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가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성은 우연이라 말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창가에 섰어요.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할인이의 웃음소리와 선희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하지만 혜정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물음표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혜정은 단 한숨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정은 부은 눈으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그 자장가를 떠올렸어요. 수없이 되뇌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죠.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침 식사 시간, 식탁에는 혜정과 할인이 그리고 선희가 자리했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밥을 퍼주며 할인이의 반찬을 챙겼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혜정의 눈엔 그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선희의 손놀림, 말투, 미소 짓는 방식까지. 혹시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착각일까요? 혜정은 애써 시선을 돌렸지만 자꾸만 선희를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식사 더 하시겠어요?
아, 아니에요. 충분히 먹었어요. 혜정의 대답은 평소보다 어색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릇을 치웠어요. 할인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우물우물 씹고 있었죠. 오전 시간 할인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혜정은 선희를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긴장감이 흘렀어요. 선희 씨,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회장님. 말씀하세요. 혜정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할인이한테 부른 그 노래 말이에요. 그거 어디서 배운 거죠? 선희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기억을 더듬는 듯 했어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흥얼거리고 있었던 노래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어디서 들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제 안에 남아있더라고요. 혜정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떨렸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라고요? 그럼 대체 어떻게 그 노래를 알고 있단 말인가요? 그 노래가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정은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들어본 것 같아서요. 그렇군요. 혹시 제가 잘못 불렀나요? 아니에요. 아주 잘 불렀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혜정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의문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선희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고 혜정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혜정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선희의 과거를 알아야 했어요.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요. 혜정은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래전 비서를 통해 알아두었던 사설조사 업체의 연락처를 찾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소장님이신가요? 저 윤혜정입니다. 아,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한 사람을 조사해 주셨으면 해서요. 조용히 신중하게요. 물론입니다. 누구를 조사해 드릴까요? 박선이라는 사람이에요. 39살 현재 제 집 가정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혜정은 선희의 정보를 천천히 전달했습니다. 생년월일, 주소, 이전 직장까지. 가정부를 고용할 때 받았던 이력서를 보며 하나하나 읽어주었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건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전화를 끄는 혜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선희를 의심하는 게 옳은 걸까요? 하지만 그 자장가는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그날 밤 혜정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37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한강공원의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2살 된 하윤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나갔죠. 잠시 벤치에 앉아 친구와 통화를 하던 사이 단 몇 분 사이에 하윤이가 사라졌습니다. 하윤아, 하윤아.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경찰이 출동했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대기업 회장 부인의 딸 유괴 사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몸값 요구도 없었고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석 달, 6개월, 1년이 지나도 하윤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지만 모두 허탕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혜정의 마음속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남았죠. 하윤아, 내가 살아있기는 한 거니? 혜정은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37년이 지났지만 그 아픔은 조금도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 김 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초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박선희 씨는 고아 출신입니다. 생후 2돌 무렵 서울의 한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하네요. 혜정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2돌 무렵이요? 네. 정확한 출생 기록은 없고 추정 생년월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살 때 박 씨 성을 가진 부부에게 입양되었다가 양부모가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다시 혼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혜정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2돌 무렵, 고아원, 추정 생년월일, 모든 게 들어맞고 있었어요. 더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고아원 기록, 입양 당시 상황, 모든 걸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은 혜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혹시 선희가 자신의 딸일 수도 있단 말인가요? 아니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진정해, 윤혜정. 하지만 혜정의 마음은 이미 확신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 자장가, 그 나이, 그 출신.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혜정은 다시 서랍을 열고 하윤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2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 통통한 볼과 초롱초롱한 눈. 그 얼굴을 선희의 얼굴과 겹쳐보았어요. 닮았단 말이야. 혜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정은 선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의심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선희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지만 혜정의 시선이 자꾸 따라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어느 날 오후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정은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선희 씨. 그냥 요즘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혹시 제 일이 마음에 안 드시면 말씀해 주세요. 고치겠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혜정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선희에게 직접 물어볼까요? 아니면 조사 결과를 더 기다려야 할까요? 성급하게 행동했다가 모든 게 틀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혜정의 아들 윤도현이 오랜만에 집에 들렀습니다. 35살의 도현은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를 이끌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집에 오는 것도 한 달에 한두 번이 고작이었죠.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그래, 잘 지냈다. 너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할인이는요? 잠들었어. 내가 온다고 했으면 깨워놨을 텐데. 도연은 거실을 둘러보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선희를 발견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새로 오신 분인가요? 응, 박선희 씨라고 해. 한 달 전에 왔는데 아주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야. 도연은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단정한 모습에 차분한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선희도 도연을 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도연입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도연은 선희에게서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이는 눈빛이었어요. 도연은 오랜만에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죠. 사업에만 몰두하며 메마르게 살아온 그에게 선희의 존재는 신선한 바람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도연은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잠을 좀 못 잤어.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혜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괜한 기대를 심어줄 수는 없었어요. 아니야, 별일 아니야.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도연은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선희 씨, 괜찮은 분 같네요. 그래,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할인이도 많이 따르고. 그럼 다행이네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 많았는데. 혜정은 아들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바쁜 아들을 원망할 수는 없었어요. 자신도 젊은 시절엔 일에만 매달렸으니까요. 그러다 딸을 잃었죠. 다음 날 김 소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추가 조사 결과입니다. 말씀하세요. 박선희 씨가 맡겨졌던 고아원 기록을 찾았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생후 24개월 추정, 한강변에서 발견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혜정의 숨이 멎었습니다. 한강변이요? 네. 1988년 5월 한강변 산책로에서 울고 있던 아이를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당시 아이는 말을 거의 못했고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하네요. 1988년 5월 바로 하윤이가 사라진 그 달이었습니다. 그 외에 특이사항은요? 아이의 왼쪽 어깨에 작은 붉은 반점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윤이도 왼쪽 어깨에 붉은 반점이 있었어요.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김 소장님. 전화를 끊은 혜정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37년 만에 찾은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그날 밤 혜정은 선희를 불렀습니다. 거실에는 둘만 남았어요. 선희 씨, 물어볼 게 있어요. 네, 회장님.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왼쪽 어깨에 붉은 반점 같은 게 있나요? 선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있어요? 네,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작지만 선명한 반점이요.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선희 씨, 아니, 혹시 회장님? 왜 그러세요?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고아원 출신이죠? 선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1988년 5월 한강변에서 발견되었죠? 선희는 큰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 과거를 조사하신 거예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혜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37년 전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한테 딸이 있었어요. 1988년 5월 한강공원에서 잃어버린 2살배기 딸이요. 선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그 아이 이름은 박하윤. 왼쪽 어깨에 작은 붉은 반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매일 밤 불러주던 자장가가 있었죠. 선희는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은 선희의 두 손을 꼭 잡았어요. 내 딸일 수도 있어요.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제가 누군지 몰라요. 기억이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 확인해봐요. DNA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어요.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회장님, 저도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옆에는 선희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죠. 회장님, 제가 열어볼까요? 아니요, 내가 열게요. 혜정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종이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검사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일치율 99.9%,
그 순간 혜정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혜정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37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었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그리던 딸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겁니다. 하윤아, 하윤아. 선희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엄마라고 불러도 되나요? 그럼. 넌 내 딸이야. 내 소중한 딸이란다.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37년 만의 재회, 그보다 소중한 것은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혜정은 곧바로 도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연아, 당장 집에 와야 해.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떨리시는데요. 와서 얘기할게. 빨리 와. 1시간 후 도연이 급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는 혜정과 선희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은 모두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선희 씨도 왜 우신 거예요? 혜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내 누나야. 선희가 내 누나란다. 뭐라고요?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정은 천천히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자장가, 고아원 기록, 붉은 반점, 그리고 DNA 검사 결과까지. 이게 정말인가요? 그래, 정말이야. 선희는 하윤이야. 37년 전에 잃어버린 내 누나란다. 도연은 선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가정부로만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의 누나였다니 현실감이 들지 않았어요. 하윤 누나? 선희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하죠? 저도 아직 믿기지 않아요. 도연은 천천히 다가가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정말 누나가 맞나요?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저도 가족이 생긴 거예요. 도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릴 적 사진으로만 보던 누나, 엄마가 평생 그리워하던 그 누나가 돌아온 겁니다. 누나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인이가 잠에서 깨어 내려왔을 때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죠. 할머니, 왜 울어요? 아빠도 울고 이모도 울어요. 혜정은 할인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인아, 이모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고모라고 불러야 해. 고모요? 그래, 이모는 할머니 딸이야. 아빠 누나고 할인이 고모란다. 할인이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선희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모, 고모가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 할인아. 이제 우리 가족이야. 할인이는 선희의 품에 안겼습니다. 선희는 할인이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생긴 겁니다. 그날 밤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생 처음 맛보는 완전한 가족의 시간이었어요. 혜정은 선희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하윤아, 이제 이름을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엄마. 저는 선희로 살아왔어요. 이 이름이 익숙하고 편해요. 그래도 선희도 좋은 이름이에요. 양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거든요. 비록 일찍 돌아가셨지만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혜정은 선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알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선희도 예쁜 이름이야. 그날 밤 늦게 선희가 2층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 할 때 혜정이 불렀습니다. 선희야, 잠깐만. 네, 엄마. 혜정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보석 상자였어요. 이거 내가 잃어버렸을 때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야. 상자를 열자 작은 금목걸이가 나타났습니다. 펜던트에는 H.Y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하윤이 내 딸 하윤이라는 뜻이야. 선희는 목걸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저 이거 본 것 같아요. 정말 어릴 때 꿈에서 본 것 같아요. 반짝이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혜정은 선희의 목에 직접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이제 다시 내 것이야. 평생 간직하렴. 고마워요, 엄마. 하지만 행복도 잠시, 며칠 후 선희는 몸이 좋지 않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가벼운 감기려니 생각했는데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고 호흡이 가끔 가빠지신다고 하셨죠? 네,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혜정과 도연이 함께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유전성 심장 질환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치료하면 되죠? 혜정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술도 어렵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3개월 정도밖에. 뭐라고요?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7년 만에 찾은 딸인데 이제 겨우 찾았는데 또다시 잃는다는 말인가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혜정은 의사의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도연이 어머니를 붙잡았지만 혜정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던 선희는 가족들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때 기억이 좋았거든요. 그래, 가자. 내일 당장 가자. 다음 날 가족 모두가 동해 바다로 떠났습니다. 도연이 운전을 하고 뒷좌석에는 혜정과 선희, 하린이가 나란히 앉았어요. 차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하자 선희는 신발을 벗고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목을 적시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혜정은 그런 선희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하나라도 더 기억하고 싶었으니까요. 엄마, 사진 찍지 말고 같이 걸어요. 그래, 같이 걷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하린이는 앞장서서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뛰어다녔고 도연은 멀찍이서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바닷가 식당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칼국수와 해물전을 시켜놓고 가족들은 둘러앉았어요. 선희야, 칼국수 좋아하니? 네, 엄마. 양엄마가 자주 끓여주셨어요. 혜정은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딸을 키워준 양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분들 선희를 잘 키워주셨구나. 네,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엄마도 그분들께 감사하실 거예요. 그래, 정말 고맙지. 혜정은 선희의 그릇에 국물을 더 부어주었습니다. 선희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소중히 먹었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후 선희는 하린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1시간씩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하린아, 이 건반은 도, 이건 레, 이건 미야. 고모, 저도 고모처럼 잘 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린이는 재능이 있어. 선희는 하린이의 작은 손을 잡고 건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자장가를 연주했어요. 서툴지만 따뜻한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혜정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녀와 딸이 함께 피아노를 치는 모습, 평생 꿈꿨던 장면이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슬픔으로 채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선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빠지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죠. 엄마, 오늘 제가 저녁 만들게요. 아니야, 선희야. 내가 쉬어야지. 괜찮아요. 엄마한테 밥 해드리고 싶어요. 딸이 엄마한테 해드리는 거예요. 선희는 부엌에 서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혜정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까지. 비록 숨이 가빴지만 선희는 미소를 지으며 요리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선희가 차린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엄마,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선희야. 정말 고마워. 혜정은 첫 숟가락을 뜨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딸이 차려준 밥, 37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누나, 정말 맛있어요. 도연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선희는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도연아. 너도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누나, 약속해. 내가 없어도 엄마 잘 챙기고 할인이도 잘 돌봐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누나는 계속 우리 곁에 있을 거예요. 선희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나도 받아들였어. 식탁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할인이만 순진하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선희는 혜정에게 부탁했습니다. 엄마, 제 방에 피아노 하나 놓아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당장 내일 갖다 놓을게. 고마워요. 할인이한테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어요. 제가 없어도 할인이가 그 자장가를 기억할 수 있게요. 선희야. 괜찮아요, 엄마. 그 노래는 이제 우리 가족의 노래잖아요. 대대로 이어져야죠. 혜정은 선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딸의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작은 전자 피아노가 선희의 방에 놓였습니다. 선희는 침대에 앉아 건반을 쓰다듬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이제 매일 칠 수 있겠네요. 그날부터 저택에서는 매일 밤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선희가 치는 자장가, 그 애틋한 멜로디가 가족 모두의 가슴을 적셨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선희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어했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여전히 할인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것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모, 오늘은 쉬어요. 제가 혼자 연습할게요. 아니야, 할인아. 고모가 가르쳐 줄 수 있을 때 다 가르쳐 줘야지. 선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할인이는 고모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고모 아파요? 아니야. 고모는 괜찮아. 자, 이 부분 다시 쳐볼까? 선희는 할인이의 손을 잡고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자장가를 연주했어요. 선희의 손은 떨렸지만 소리만큼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혜정은 거실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딸이 손녀에게 자장가를 가르치는 장면,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에 더욱 애틋했습니다. 저녁 무렵 선희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피아노 앞에서 연주하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선희야. 혜정이 달려와 딸을 안았습니다. 선희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구급차 불러야 해. 도연아. 도연이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할인이는 울먹이며 고모를 바라봤어요. 고모 일어나요. 제발요. 할인아 울지 마. 고모 괜찮아.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할인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혜정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엄마 병원은 싫어요. 집에 있고 싶어요. 선이야, 그래도. 제발요, 엄마. 마지막까지 이 집에서 가족들 곁에서 있고 싶어요.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았어, 선이야. 엄마가 여기서 지켜줄게. 도연은 대신 의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의사는 선이를 진찰한 후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모시는 게 최선입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그 말에 도연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혜정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어요. 그날 밤부터 혜정은 선희의 침대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손을 잡고 있었고 선희가 깰 때마다 물을 먹여주었어요. 도연도 일을 모두 취소하고 집에 머물렀습니다. 엄마, 제가 지킬 테니 좀 주무세요. 아니야. 엄마가 지킬 거야. 엄마도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난 괜찮아. 혜정은 고집스럽게 선희의 침대 옆을 지켰습니다. 37년을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단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선희는 가족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침대에 비스듬히 기댄 채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다들 모였네요. 누나, 말씀하세요. 도연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정은 선희의 손을 꼭 잡았고 하린이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어요. 도연아, 너는 정말 좋은 동생이야. 엄마 잘 모시고 하린이도 잘 키워줘. 누나. 그리고 너도 행복해야 해. 일만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따뜻하게 살아.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린아, 이리 와봐. 하린이가 고모에게 다가갔습니다. 선희는 하린이를 안아주었어요. 하린아, 고모가 가르쳐준 자장가 기억하지? 네, 고모. 기억해요. 그 노래 절대 잊지 마. 그리고 할머니가 슬플 때 그 노래 불러드려. 알았지? 네, 고모. 하린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희는 하린이의 등을 토닥이며 미소 지었어요. 엄마. 선희는 혜정을 바라봤습니다. 혜정은 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엄마, 저 정말 행복했어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어요. 선희야. 엄마한테 안겨서 자장가 들으며 잠들었던 기억, 어렴풋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흥얼거렸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우리 딸. 엄마, 울지 마세요. 저는 엄마 딸로 살다 가는 게 너무 감사해요. 혜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희를 꼭 껴안으며 목 놓아 울었어요. 미안해, 선희야.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가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내가 사라지지 않았을 텐데. 엄마, 그럼 전 양부모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분들도 제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선희는 엄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이제 저 편하네요. 정말이에요. 그날 밤 선희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숨소리는 점점 얕아졌고 얼굴은 평온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선희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엄마, 피아노 앞으로 가고 싶어요. 선희야, 몸이 안 좋은데. 마지막으로 치고 싶어요. 가족들 앞에서요. 혜정과 도연이 선희를 부축해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선희는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다 같이 들어주실래요? 가족들이 피아노 주위에 모였습니다. 혜정,
도현, 할인이 모두 선희를 바라봤어요. 선희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장가가 울려 퍼졌어요. 서툴고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꿈나라로 가렴. 별빛 따라 흐르는 강, 엄마 품에 안겨서. 선희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따라 불렀어요. 거실에는 자장가가 울려 퍼졌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곡이 끝나갈 무렵 선희의 손이 천천히 건반에서 떨어졌습니다. 고개가 살짝 숙여졌어요. 선희야. 혜정이 달려가 딸을 안았습니다. 선희는 마지막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선희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성북동 저택 근처 추모공원에 자리를 마련했어요. 하얀 국화꽃이 가득한 작은 장례식장에는 가족들과 몇몇 지인들만 모였습니다. 혜정은 영정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선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바닷가에서 찍었던 그 사진이었죠.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선희야, 엄마가 왔어.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영정을 쓰다듬었습니다. 37년을 기다려 겨우 석 달을 함께했던 딸.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도연은 한쪽 구석에 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평생 누나 없이 살았지만 석 달 동안 느꼈던 누나의 따뜻함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할인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6살 아이가 죽음을 온전히 이해할 순 없었지만 고모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 고모는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에 갔단다, 할인아. 언제 돌아와요? 혜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선희가 없는 집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혜정은 선희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선희의 향기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작은 전자 피아노는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혜정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베개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윤아, 엄마 딸. 왜 이렇게 빨리 가버린 거니? 방 한쪽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전 이미 엄마 곁을 떠났겠죠. 엄마, 울지 마세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평생 궁금했어요. 나는 누구일까? 내 진짜 엄마는 어디 있을까? 왜 나를 버렸을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엄마를 만나고 모든 게 해결됐어요. 엄마는 절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저를 그토록 애타게 찾으셨고 37년 동안 한 번도 저를 잊지 않으셨잖아요. 석 달이 짧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에게는 평생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엄마 품에서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었고 동생을 만났고 조카를 품에 안았어요. 완전한 가족이 되었어요. 엄마, 제 목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도연이 잘 챙기시고 할인이도 예쁘게 키워주세요. 그리고 가끔 제 자장가를 흥얼거리며 저를 떠올려 주세요. 하늘에서 엄마를 지켜볼게요. 사랑해요, 엄마. 선희 올림. 혜정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편지 위로 눈물이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혜정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고 밤마다 선희의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도연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셔야죠. 괜찮아. 들어가 있거라.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누나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혜정은 수척하게 마른 얼굴로 서 있었어요. 도연아, 엄마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자꾸 잃기만 하는 걸까? 어머니, 내 아버지도 잃고 하윤이도 잃고 이제 겨우 찾았는데 또 잃었어.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도연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세상이 잔인한 거예요. 도연아, 엄마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니? 저랑 하린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곁에 있어요. 혜정은 아들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하린이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피아노 칠 거예요. 하린아, 고모가 가르쳐준 노래 칠게요. 할머니한테 들려드릴게요. 하린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은 하린이는 작은 손으로 건반을 눌렀어요. 자장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연주였어요. 하린이는 고모가 가르쳐준 대로 한 한 정확하게 쳤습니다. 혜정은 소파에 앉아 손녀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선이가 남긴 것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하린이의 손끝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잘 자라 우리 아가, 꿈나라로 가렴. 하린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고모를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곡이 끝나자 하린이가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잘했어요? 혜정은 손녀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하린아. 정말 잘했어. 고모가 저한테 말했어요. 할머니 슬플 때 이 노래 들려드리래요. 그랬구나, 우리 하린이. 혜정은 손녀를 안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선이는 떠났지만 선이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이 집에 살아 있었어요. 그날 밤 혜정은 오랜만에 선이의 방이 아닌 자기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멀리서 하린이의 피아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혜정은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선이야, 엄마가 힘내볼게. 내가 남긴 것들을 소중히 지킬게. 그러니 하늘에서 편히 쉬렴. 밤하늘의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성북동 저택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했고 따스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선이가 떠난 후 처음 맞는 봄이었어요. 혜정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방에만 있지 않았어요. 선이가 남긴 편지를 읽을 때마다 다짐했습니다. 딸의 목까지 살아가겠다고요. 할머니, 하린이가 유치원 가방을 메고 뛰어왔습니다. 이제 7살이 된 하린이는 한결 의젓해 보였어요. 우리 하린이, 오늘도 유치원 가니? 네. 오늘은 피아노 발표회 있어요. 할머니 오실 거죠? 물론이지. 할머니가 꼭 갈게. 고모가 가르쳐준 노래 칠 거예요. 혜정은 하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녀는 날마다 피아노를 연습했어요. 고모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오후 유치원 강당에는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혜정과 도연도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작은 무대 위에는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린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작은 몸으로 무대에 오른 하린이는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조금 떨리는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장가가 흘러나왔습니다. 고모가 가르쳐준 그 노래였어요. 하린이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였고 아름다운 선율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혜정은 눈물을 참으며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선이가 그토록 정성껏 가르쳐준 노래, 그 노래가 지금 하린이의 손끝에서 살아나고 있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린이는 무대에서 할머니를 향해 환하게 웃었어요. 혜정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혜정, 도현, 하린이가 둘러앉았어요. 예전처럼 선희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자리가 슬프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린아, 오늘 정말 멋있었어. 도현이 칭찬했습니다. 하린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고모가 잘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 고모 덕분이야. 혜정은 선희의 빈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선희야, 봤지? 하린이가 정말 잘했어. 식사를 마친 후 혜정은 거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선희가 떠난 후 한 번도 치지 않았던 피아노였죠. 혜정은 천천히 건반을 눌렀습니다. 서툴렀지만 자장가를 연주했어요. 37년 전 어린 하윤이에게 불러주던 그 노래였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꿈나라로 가렴. 혜정은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그리움이었고 사랑이었고 감사였습니다. 도현과 하린이가 피아노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셋은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거실에는 자장가가 울려 퍼졌고 벽에 걸린 선희의 사진이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혜정은 선희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대로 두기엔 너무 슬펐고 치우기엔 너무 아까웠어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선희가 남긴 물건들이 들어있었어요. 양부모님 사진, 어릴 적 그림, 그리고 혜정이 준 금목걸이. 혜정은 목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H.Y 이니셜이 새겨진 목걸이였어요. 선희가 마지막까지 소중히 간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린아, 이리 와봐. 하린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혜정은 목걸이를 하린이에게 보여줬어요. 이건 할머니가 고모에게 줬던 목걸이란다. 이제 하린이가 가져. 할머니, 이거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래, 소중하지. 그래서 하린이한테 주는 거야. 고모의 사랑도 함께 물려주는 거란다. 혜정은 하린이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작은 목에는 조금 컸지만 언젠가 하린이가 자라면 딱 맞을 거예요. 고마워요, 할머니. 소중히 할게요. 그래, 우리 하린이. 이 목걸이처럼 고모의 기억도 소중히 간직하렴. 혜정은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선희는 떠났지만 선희가 남긴 사랑은 이렇게 대대로 이어지는 거였어요. 저녁이 되자 혜정은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희야, 엄마 잘 지내고 있어. 도연이도 요즘 일을 조금 줄이고 하린이랑 시간을 보내고 있단다. 하린이는 날마다 피아노를 치면서 너를 기억하고 있어. 혜정은 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괜찮아.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젠 내가 남긴 사랑들을 볼 수 있어. 그게 엄마한테 큰 위로가 된단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마치 선희가 엄마를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야, 사랑해.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다시 만나줘서 고마워. 그리고 자장가를 남겨줘서 고마워. 혜정은 조용히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밤바람을 타고 그 노래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거실에서는 하린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딸 옆에 앉아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저택은 더 이상 슬픔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어요. 혜정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아노 위에는 선희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선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젠 아프지 않지, 내 딸아. 내 노래가 아직 우리 안에 살아있단다. 할인이 손끝에서, 엄마 입술에서, 이 집 구석구석에서 울리고 있어. 창밖으로 봄밤의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피아노 소리는 계속 이어졌고 자장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희가 남긴 사랑은 이렇게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혜정은 가족들 곁에 앉았습니다. 함께 피아노를 치고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선희의 빈자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그 자리를 채운 건 슬픔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자장가는 밤새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성북동 저택에서, 하늘 위에서, 그리고 영원히 기억될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라이브였습니다.